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했죠? 소방행정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또 소방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다소 머리는 복잡했지만요. 소방 조직과 관련된 어떤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외국 학자들의 어떤 분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람의 분류 기준 그걸 또 봤죠. 이제 그리고 이번 시간은요. 조직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자꾸 조직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소방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에 의한 활동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리고 먼저 배보의 관료제 이론은 원래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관료가 뭔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 몇 줄 한번 실어놨는데 한번 얘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관료제에 의한 지금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왜 관료제에 의한 행정은 아니냐면요. 여기에 비하면 맞을 겁니다. 과거에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군부에서 뭐 독재 정치가 됐죠. 그때 박정희 정권이 일종의 관료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에 관료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국민들은 좀 우매하다. 나라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국민들 민주적으로 뭐 하자는 거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하는 게 옳으니까. 그리고 옳은 대로 가자. 그래서 일부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왜 성공했죠? 경제를 일정 궤도에 올려놨잖아요. 만약 지금처럼 해서 민주화 따지고 맨날 데모하면은 뭐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는 관료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뭔가 열린 행정 같은 건 안 하고 또 어떤 민주적인 일들보다 내가 하는 게 옳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료들이 엘리트 관료고 물론 그 관료들이 하는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관료제 이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이렇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정도만 보시고 또 소방조직 편성 원리를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방조직 편성 원리를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여기 타이틀은 소방조직 편성 원리이지만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일반적인 조직 편성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소방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앞에 소방이라는 말을 붙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직 편성 원리는요. 아마 여러분이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한번 봅니다. 제가 요걸 얘기 드려볼게요. 뭐 조직이 요런 조직이 되게 많잖아요. 요런 조직. 요게 일종의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보편적인 조직이잖아요. 조직 구조. 그래서 밑에는 구성원이 넓고 위로 넘어갈수록 뭐 좁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 조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를 아주 어떤 적나라하게 표시한 게 여기 나 있는 계층제 원리예요. 계층제 원리. 계층제 원리다. 그래서 각각의 실무 하위서부터 계층이 딱딱 부여될 거 아닙니까? 또 서로 맡은 업무도 나눠져 있겠죠? 이런 걸 계층제 원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밑에서는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각각의 정해진 계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의 계층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위 계층, 뭐 여기 중간 같은 데는 미들, 중간 관리자, 여기는 최고 책임자 계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계층제 원리다. 그 장점은 뭐죠?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다. 속도는 또 되게 빠를 거 아닙니까? 지시대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이게 계층제 원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소방조직에 채택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거기 이렇게 했잖아요. 뭐 하나는 조금 지워야 되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소방계는 어땠죠? 소방청장이 꼭대기에 있잖아요. 소방청장이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쭉 나오는데 여기를 지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중앙소방본부장이었는데 중앙소방본부장 요거는 과거에 국민안전처일 때 있는데 이걸 삭제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삭제를 하고요. 물론 여기는 어디죠? 소방청장은 관련되는 어떤 중앙에 있는 최고 책임자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도 단위로 해서 소방본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체계가 있죠. 소방본부장이 있는데 소방본부장은 시도 단위로 책임자죠. 그리고 요 밑에 어땠습니까? 소방서장이 있잖아요. 소방서장. 요 사람은 시군구 단위별로 있잖아요. 일정한 계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은 어디 가시냐면요. 여기 요 아래 보면은
또 119 안전센터가 있어요. 안전센터. 하나의 소방서 안에 5개 범위 내에서 있어요. 주로 초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여기서 근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정 시간 근무하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계층제다.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이 되게 많았는데 한 가지씩만 얘기 들어볼게요. 장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의사 전달 통로가 명확하다. 지휘와 명령. 왜? 이런 계층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청장이 본부장한테 명하죠. 본부장이 서장한테 명하죠. 서장이 안전센터장한테 명하죠. 센터장은 자기 밑에 있는 그 팀원들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가다. 그런데 단점이 뭡니까? 기관장의 독단화가 가장 큰 문제인 거 아닙니까? 물론 기관장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잘 될 겁니다. 또 굉장히 효율이잖아요. 근데 기관장이 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민주화가 이렇게 너무 계층대로 가다 보면요. 이제 그리고 밑에 확인 문제를 봅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한다. 지금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은 전반적인 최고 중앙 책임자,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서장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어떤 소방 업무 담당, 안전센터는 뭐죠? 돔 같은 거 몇 개씩 묶어가지고 업무를 보죠. 또 요 안에 각각의 어떤 업무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계층제 원리라 그러잖아요. 딱딱 계층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여기 계층제 원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보면 통솔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통솔 범위의 원리. 물론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제가 골자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있다. 근데 내가 한번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직접 통솔하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의사를 제대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적게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뭔가 인력의 낭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일정 숫자만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죠? 일정 숫자만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통솔의 범위 원리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수는 줄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인원수는 많으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되겠죠? 그래 놓고 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통솔의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땠죠? 유능한 소방관은 유능하지 않은 사람보다 통솔의 범위 넓을 거 아닙니까? 부하한테 여러 명을 통솔할 수 있어요. 유능하지 않은 어떤 지휘관은 어떻죠? 소방지휘관은요. 내가 통솔할 수 있는 어떤 밑에 부하 직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고요. 또 어땠죠? 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요. 뭐 여기 뭐 그 통솔의 범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는데 한번 봅니다. 어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방관 사이에 서로 의사 전달이 잘 돼 있는 조직은 통솔의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평소에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요. 또 뭐라 그랬죠? 재정 능력이 양호해서 더 많은 감독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좋죠. 통솔의 범위를 좁혀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조직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 조직 규모가 주면 전문성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통솔 범위 좁아지죠. 또 조직 규모가 어떤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제가 이거를 얘기 들어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뭐냐면요. 대기업하고 소기업을 보세요. 대기업은 어땠죠? 조직 규모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전문화가 많이 돼 있어요. 과도 여러 개 있죠. 팀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고루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교직 쪽을 가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죠? 학교 규모가 큰 학교는 어떠냐면요. 그 선생님들한테 어떤 잡무의 양이 적어요. 나눠서 하니까 전문성이 가죠. 학교 규모가 작은 시골 학교를 보세요. 한 사람이 할 일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기타 소방 조직도 똑같으니까요. 그 소방 조직에 인원이 많다? 그러면 전문화가 되고 내가 직접 어떻게 지시 내리는 그런 사람은 적다. 그렇지만 만약
그 규모가 작으면요, 내가 해야 될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왜 나왔냐면요, 오래전이지만 어땠냐면요, 이럴 때 통솔의 범위가 넓냐 좁냐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마인드가 있으면은 맞추고, 그러지 않은 분은 한번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결국 뭡니까? 훈련이 잘 된 조직, 지휘관의 능력이 있다? 여러 명 어떤 통솔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통솔 못할 거 아닙니까?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통솔의 범위 좁아져요. 윗사람도 여럿이니까요. 그렇지만 조직 규모가 작으면 통솔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공간상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뭐라 했죠? 거기 한 건물 안에 조직이 있는 인원이 다 있는 것과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했을 때는요, 어땠죠? 한 건물 안에 있으면 통솔의 범위가 넓다. 여러 명 다룰 수가 있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면은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을 언제 한꺼번에 다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대기업체도 어떡하죠? 어떤 기업체 사옥을 지어가지고 거기 다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뭐죠? 통솔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통솔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사람 조금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루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보세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눈에 얘기드렸죠. 여러분보다 암기 능력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해하는 속도는 빨라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조직 생활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지, 그걸 해보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보자마자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솔의 범위가 결정 요소가 어느 게 있나 이렇게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명령 통일의 원리. 세 번째, 명령 통일의 원리. 이렇게 얘기됩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통일의 원리.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요, 지휘 단일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해요. 지휘 단일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아마 예를 들어야지 조금 빠를 겁니다. 조직생활 이런 걸 안 해보셨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얘기 들어볼게요. 어떠냐면요, 이렇게 얘기 들어봅니다.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따 이렇게 볼게요. 사장이 있다. 사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새는 자꾸 팀제가 가니까요. 여기 대표가 있고요. 대표가 있고, 여기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3팀이 있다. 그리고 각각 여기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옵니다. 여기 팀장이라고 볼게요. 팀장이라고 있을 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어떠냐면요, 내가 만약 1팀에 소속되어 있는 내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1팀장한테만 보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보고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다 보고를 왜 하겠습니까? 또 뭐죠? 내가 1팀장한테 직접 지시를 받으면 돼요. 그렇지, 내가 2팀장이 나한테 지시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3팀장도 나한테 지시할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 이런 시스템 체계를 안 했을 때 어떡하죠? 옆에 사이드 격까지 해서 자꾸 지시를 하면서 어떤 일을 못 보게 방해를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죠? 내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고, 그 사람은 직속 상관한테만 보고하고, 또 내 바로 직속 직원한테만 지시하고, 또 바로 내 직속한테만 지시하는 거. 그래야지 명령이 통일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다. 물론 좋은 어떤 원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이론이나 원리가 됐든지 간에 단점이 없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장점과 단점을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점이 보면 뭐라 했죠? 기관 내 권한과 통제가 강화된다. 기관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라인에 의해서 딱딱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행동 결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단점은 뭐죠? 직접 감독하지 않는 참모, 개선 조직이 부하들에게 유익한 자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내가 만약 여기 참모요원이라고 볼게요. 스태프라고 볼게요. 스태프라고 봅니다. 내가 여기다가 업무를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몰건이 되잖아요. 그런 건 단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 좋은 어떤 안이나 업무하는데 좋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여기한테만 보고 하는데 왜 자꾸 간섭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화의 원리죠. 전문화의 원리. 네 번째 전문화의 원리인데 한번 봅니다. 전문화의 원리. 이거는 뭐냐면요,
가급적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동일한 업무만 계속 보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킨다. 가급적 한 사람에게요. 한 사람에게 동일 업무를 부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소방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소방서에 근무하는데 계속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선착대 업무를 했어요. 선착대 불났을 때 먼저 가가지고 어떤 상황 파악, 인명 구조, 그리고 후착대한테 정보 같은 거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시켰다가 다음번 나갈 때는 또 후착대 업무 하라 했다가 그 후착대가 업무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 그거 하지 말고 화재 조사해.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한쪽 업무만 한 사람한테 계속 시켜요. 그러면 전문성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화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도 장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점이 뭐였죠? 2번을 보세요. 그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방관에게 어떤 직무를 계속 맡기다 보면 직무 수행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점에 보세요.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립이 된다. 내 일만 알지 다른 일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있죠. 5번째 마지막으로요. 조정과 통합의 원리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다.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 안에 보세요. 뭐 어떤 시험에서는 이거를 업무 조정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얘기 들어봅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봤죠? 뭐 계층제의 원리, 그리고 또 명령 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어떤 원리가 됐든지 간에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원리가 있었습니까? 장점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명령 통일의 원리에만 100% 충실한다. 전문화의 원리에만 100% 충실한다. 계층제의 원리에 100% 충실한다. 이런 것보다 그 원리를 도입을 하되 그 원리의 단점을 조율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명령 통일의 원리다. 그래서 옆에 참모진도 있을 겁니다. 참모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태프는 뭐죠? 스태프는 어떤 최고 결정권자한테 자문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들어봅니다. 군대 얘기를 들어볼게요. 군대 얘기 들으면요. 군대 가면 어떠냐면요. 사단장이 있고 그 밑에 연대장이 있죠. 대대장, 중대장 나가죠. 이거는 어떤 조직 라인 개선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단사령부에 누가 있습니까? 참모장 있죠. 인사참모 있고 정보참모, 작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단장을 옆에서 보필 하면서 어떤 좋은 어떤 자문도 하고 또 지시도 받고 또 사단장의 의지 같은 거를 밑에 전달도 하고 그런 거 역할. 또 제가 대통령을 비교해 볼게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리고 장관들이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요. 무슨 수석이다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또 거기 업무 조율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명령 통일의 원리만 하다가 보면은 스태프의 기능이 떨어진다. 스태프는 스태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통령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 청와대에 비서 조직은 일종의 스태프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어땠죠?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 다 관리하려면 못 견딜 겁니다. 지시 다 받으면요.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의 의사 같은 거를 전달하잖아요. 물론 월권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명령 통일의 원리만 하면은 스태프가 아무 기능이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조율하는 거. 또 전문화만 내세우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동안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떤 소방 펌프 작동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보다 어떡하죠? 만약 내가 밑에 말단이었을 때는요. 거기 소방 자동차 운전도 해보고 가서 불 꺼보기도 하고 사람 구출하는 것도 해보고 이런 거를 다 겪은 사람이 서장 됐을 때 하무만 팔다가 서장 된 사람보다 어느 사람이 조직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화 원리가 중요하죠.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조율하는 게 조정과 통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계층제 원리 필요하다. 단점이 있다. 일부 보완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 중요하다. 그거를 위주로 하되 일부 단점을 보완한다. 전문화의 원리 어떤 합리적인 얘기다. 그렇지만 일부 보완한다. 그게 바로 조정과 통합의 원리.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엮어가지고 어떤 조직 편성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조직 편성의 원리의 결론이에요. 하나에만 해가지고 무조건 그대로 경직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맨 마지막에 한번 뻥 하고 터트려 놓고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나가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뭐 주변하고 잘 맞춰보고 조율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원리가 됐든 100% 장점만 있는 원리는 없어요.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서 봅니다. 3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38페이지 보시면요. 조직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인간관계론.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은 사람, 그리고 장비, 시스템 체계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생활하죠? 내 심리 상태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조직 구성한테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지 한 몸뚱이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조직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 여기 나왔던 이론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주장했던 건 하나도 없고, 외국의 사회학자, 또 어떤 경영 관련되는 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일부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론, 5단계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슬로우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 동시에 사회학자인데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류한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서부터 어떤 수준 높은 욕구까지. 근데 뭐죠? 한번 여러분 기준,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내가 춥고 배고픈데 공부고 죄송한데 공부고 나발이고 안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서부터 해결돼요. 그거 해결된 다음에 다음 번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조직의 장이라고 보세요. 부하 직원들이 지금 기하선상에 있는데 뭔 일을 시키겠습니까? 말 안 됐죠. 그거 충족시켜준 다음에 다음 욕구. 이 사람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겠습니까? 다른 책에도 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놓고 여기 1단계에서부터 2, 3, 4, 5단계다. 이게 저차원적 욕구서부터 고차원적 욕구. 여기가 먼저 충족돼야지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데 뭔 다른 걸 하겠어요. 그래서 1번에 뭡니까?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먼저 어떤 사람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식욕 같은 거. 그리고 성욕. 이런 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생리적 욕구가 충족됐죠? 그러면 어떤 욕구가 나옵니까? 안전의 욕구가 나와요. 안전의 욕구. 세이프티. 근데 여기는 소방 공무원을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떠냐면요. 안전 욕구에 어떤 게 있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소방 공무원 되려고 왜 되시죠? 물론 면접할 때는 사명감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신분 보장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어떻죠? 공무원 연금 받아가지고 100세까지 뭔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이게 안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 욕구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가 직장에 잘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직장에 좋은 직장 가야 되죠? 이게 먼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신분보장, 연금, 안전해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족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회적 욕구가 있다. 결국 이 사회적 욕구는 뭐죠? 어딘가 참여하고 싶은 욕구인 거 아닙니까? 내가 소속이라든지 단체에 속하고자 하는 거. 내가 소방조직이라는 직장,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동호회 같은 활동, 또 지역 활동, 종교 활동도 여기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요게 충족되면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존중의 욕구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얘기했죠? 거기 다른 사람한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생리적 욕구 해결됐어요.
또 내가 안전하게 신분 보장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소속에 어디 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소속에서 다른 구성원한테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 각종 포상제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뭔가 뜻을 크게 펼치는 거, 만약 제가 이를 얘기 드려봅니다. 내가 소방사로 지금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내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소방청장이 되는 거예요. 내 조직에서 내가 내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소방사로 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말단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뭐 여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공부도 하면서 중앙소방학교 교수진이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내가 교수진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아를 실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 가장 마지막에 여기서 이거는 합리적인 승진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채워 나간다. 사람의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조직 구성원을 짜야 되겠죠. 윗사람이면 내가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확인 문제를 보세요. 요 순서대로 맞게 연결한 걸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확인 문제에서요. 확인 문제에서 혹시 오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 읽어봅니다. 거기 리을번하고 미음번에 나와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얘기, 이거 성취욕구.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냐면요. 승인의 욕구, 뭐 승진인데요. 승인의 욕구. 요거는 조금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있게 해가지고 해서 요 5가지 순서대로요. 뭐 요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요. 돌돌 안 해워도 보기 보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뭐냐면요. 가장 먼저 뭐죠? 생리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어땠죠? 내 신분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 욕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여기 안전의 욕구죠. 그리고 어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소속돼 있어야 된다. 사회적 욕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나가고 여러분이 뭐 등산 동호회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땠죠? 내가 직장에서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성취되면 뭐죠? 내 최종 목적은 소방청장이야. 내 최종 목적은 중앙소방학교 교관이야.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내가 소방청장이 되죠? 스스로 자기 실현, 자아를 실현한 거예요. 항상 인생의 최종 목적은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39페이지를 보세요.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이거는 개념만 한번 놓여봅니다. 그래서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성숙한 인간이세요? 미성숙한 인간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저도 나이가 지금 꽤 들었지만 아직까지 미성숙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99.99%는요. 아마 미성숙 단계일 겁니다. 여기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어떤 개인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99.9%의 인간은요. 세상 뜰 때까지 미성숙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서 7가지 변화가 있어야지 사람이 성숙된다잖아요. 한두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동적인 인간입니까? 능동적인 인간입니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요. 직장 근무하는 사람의 한 7, 80% 이상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수동적인 인간일 때는 미성숙 상태죠. 어떤 능동적인 인간 되면 내가 성숙해진 거 아닙니까? 또 어땠죠? 남한테 의존하는 형태입니까? 내가 스스로 독립된 상태입니까? 의존 상태일 때는 미성숙이고 독립됐을 때는 성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거식으로 봅니까? 주로 대부분은 근시안적일 겁니다. 눈앞에 뵈는 것만. 이런 식으로 7가지 변화가 완성되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동기부여 이론, 위생 이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얘기는 뭐 경영학이나 그런 데서 나온다고 얘기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개요만 한번 볼게요. 개요만을 보면요. 뭐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요. 쉽게 나오면요. 연결할 겁니다. 허즈버그의 위생 이론인데 이걸 성숙, 미성숙 이론이라고 연결하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허즈버기의 이론인데 여기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를 했어요. 여기 뭡니까? 만족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불만 요인도 있잖아요. 불만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직 내에서. 그래서 만족 요인은 뭐죠?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 그렇지요. 불만 요인은 뭐죠?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가지고 위생 요인인데 한번 봅니다. 만족 요인은 뭐죠? 내가 직무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에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결국 뭡니까? 허즈버기의 위생 이론은요. 여기서 일로 가게끔 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그 위생 요인, 불만 요인을 보세요. 뭐냐면요. 내가 근무 환경이 안 좋아. 봉급이 적어. 또 지위나 신분이 낮아. 또 인간관계가 되게 안 좋아. 직장에서. 그러면 불만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떤 만족 요인으로 변화시켜준다. 그게 바로 동기를 부여한 거다. 이게 바로 허즈버그의 동기부여 이론이다. 라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X이론, Y이론은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더글라스의 X이론, Y이론까지.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Z이론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결국 뭡니까? X이론 이거는 부정적인 인간이잖아요. 여기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인간인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냐면요.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냐면요. 이런 사람이 한 90% 이상 불만 요인인 사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 90% 이상이 X이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에 맞게 어떤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맞는 사람은 맞게 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아주 직장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도도 알아서 일을 해.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악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X이론은 뭐죠? 인간의 뭔가 불신에서 온다. 결국 이거는 성악설과 관련되고 이거는 뭐죠? 신뢰관계에서 온다. 성선설과 관련된다. 그 얘기를 들어옵니다. 드물지만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스스로 성실하게 업무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Y이론에서 그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X이론은 뭐죠? 아주 뭔가 어떤 봉급에만 얽매여 있고 일은 조금밖에 안 하려는 사람, 명령 통제도 자꾸 눈치 봐면서 하는 거, 이게 X이론이다. 국가로 치면 어떠죠? X이론은 저개발 국가에서 여기 해당되고 선진국은 Y이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요. 여기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너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만 처리했다는 거죠. 꼭 여기 부정적인 인간,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만 있습니까? 중간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뭐냐면요. 자기 나름대로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렇지만 어떠죠? 퇴근 시간 땅 되면 나가야 돼요. 직장은 직장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는요. 좀 경직적인 직장에서는 자유방위명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개판을 치는 건 아니에요. X는 감시 안 하면 개판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기 런드스테트가 Z이론을 주장하면서 X이론, Y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방위면 이런 인간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제 생각에서는요. 여기 자유방위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뭐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사생활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저도 뭐 아들, 딸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한번 여기 자유방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걔들이 무슨 뭐 일을 갖다가 뭐 눈치만 보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라 일을 할 때는 하지만 내 여가 시간 할애하고 또 퇴근 시간 딱 되면 퇴근하려고 그래요. 일이 밀렸어도 퇴근하고 뭐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윗사람 눈치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유방위명 인간인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게 자유방위명 Z이론에 해당되는 인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밑에 위에 봅니다. 그럼 X이론과 Y이론이 이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처 요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X이론이 뭐라고 했죠? 경제적 보상 체제를 강화한다. 왜? 너 일 이만큼 했지? 돈 더 줄게. 널 요만큼 했지? 안 준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제가 X이론의 처방책 한 가지 얘기 들어볼게요. 만약
시간당 10단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8단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근무 시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성과 가지고 급여를 제공한다고 보세요. 그게 바로 이런 처방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꾀를 부릴 수가 없죠? 빨리 일하려고 들죠? 이런 얘기고요. 또 X이론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민주적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무서워서라도 따라가게. 그리고 어땠죠? 어떤 Y론한테 스스로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권위주의로 대해서 될 일입니까? 안 되고 악영향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민주적 리더십 확립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처방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는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맥클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 근데 이거는 싫기는 싫었는데, 요거는 잠깐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떻죠? 어떤 사람이 누구나 능동적인 사람은 성취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취 욕구와 발전이 상관관계에 있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떤 내가 뭔가 만족도 없고 내가 어떤 뭔가 도움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성취 동기 이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죠?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뭐라 했죠? 적절한 위험을 즐기고 그리고 어떻죠? 뭔가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맥클러랜드예요. 성취 동기 이론은 조금 어려운 분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 체크 놓으십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가서 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있죠. 42페이지 보시면요. 알더퍼의 ERG 이론인데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E가 뭡니까? existence에서 생존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R은 뭐죠? relativeness 해가지고 이거는 릴레이션의 뭐 다른 형태의 명사형인데요. 관계를 얘기하고요. G가 growth, 성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결국 알더퍼의 여기 이 RG 이론은요. 매슬로우의 이론을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을 축약을 해서 조금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이다. 그 밑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존재 욕구,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죠? 매슬로우의 1단계와 2단계 이론을 합해 놓은 거라는 거죠. 생존과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뭐죠? 내가 소방공무원이 돼가지고 신분보장 플러스 여기 저쪽에 어떤 여기 연금 확보. 생존하고 직접 관련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욕구는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는 뭐죠? 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뭐 교회에도 가고 또 어떤 동호회도 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뭐죠? 여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3단계와 4단계를 합해 놓은 거죠. 마지막에 성장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4단계와 5단계를 합해 놓은 거다. 어떤 내가 존중도 받고 아울러서 자기 실현,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소방청장이 된다.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만 잠깐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면요.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 있죠? 저차원적 욕구서부터 해서 고차원적 욕구까지 저차원적 욕구가 충족돼야지 윗단계 욕구로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가장 어떤 기본이 생리적 욕구, 가장 어떤 고차원이 뭐죠?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아지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성숙, 성숙 이론.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에 충족시키면은 뭐 그게 뭔가 동기를 유발해서 성숙시킨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허즈버기에 뭐가 있었죠? 동기부여 이론에 보시면요. 위성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어땠습니까?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있다. 결국 뭐죠? 어떤 불만족 요인을 없애고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낮은 임금, 낮은 지위,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때 뭔가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동기부여 이론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걸 위생 이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어떻게 했죠? X 이론과 Y 이론을 주창했다. X 이론은 아주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에요. Y 이론은 어떤 얘기를 했죠? 아주 능동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각각 이 사람한테마다 어떤 처방이 다른 거 아닙니까? X 이론한테는 어땠죠?
금전 미끼를 달아놓은 다음에 권위주의적으로 나가야 되고 Y형 인간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민주적이고 어떤 여기 상호 신뢰감을 가지니까 어떤 여기 이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통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여기 Z 이론이다. 자유방임한 인간이다. 내가 일은 어떤 일정선에서 하되 내 일정선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도퍼의 ERG 이론이다. 알도퍼의 ERG 이론은 어땠죠? 메슬로의 5단계서를 3단계로 줄여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땠죠? 생존, 관계, 성장. 생존은 1단계, 2단계. 그리고 관계는 뭐죠? 3단계, 4단계. 그리고 성장은 4단계 플러스 5단계를 합해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4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 제도. 뭐 그러면서 먼저 엽관주의서부터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다. 또 행정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먼저 엽관주의서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물론 지금 현재 엽관주의가 일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엽관주의가 지금 얘기 들어봅니다. 엽관주의를 얘기 들어보면요. 엽관주의를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요. 이거를 우리가 낙하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낙하산에 제가 정권과 관계없이 얘기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바뀌죠? 대통령이 일정한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죠? 장관들 면모를 보면은 그 분야의 문외한들이 장관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장관을 시켰습니까? 같은 어떤 정치적 신념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한번 보세요. 보수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장관 세웁니까? 안 세우지? 자기하고 신념이 같은 사람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국민이 어떤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죠? 대통령한테 일종의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치 이념과 유사한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밑에 어떤 고위공직에 앉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고. 그리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정실주의다. 근데 정실주의는 어떠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세요. 어떤 친인척, 같은 고향. 이거는 정실주의인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역관주의는 다르잖아요. 역관주의는 뭐죠? 나하고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같이 한 사람을 고위공직에 앉힌다. 그게 바로 역관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나하고 신념이 동일하다 보니까 어떤 여기 국토교통부하고 별로 관련성, 전문성이 없는 분을 장관으로 앉혔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역관제의 장점이 뭡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소속 인사가 관료로 임명된다. 막 장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은 뭐죠? 전문적인 어떤 자질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죠? 국가적인 이익보다 나를 임명한 어떤 임명권자, 자기가 소속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보다 한 수위가 어떤 거죠? 실적주의다. 이제 우리는 상당히 실적주의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냐면요. 어떤 정실에 의하지 않고 실력과 자격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용을 한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직업공무원 제도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소방공무원 되기 위해서 어느 정당에 가입해서 내가 소방공무원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개적인 어떤 시험을 걸쳐가지고 또 뭐를 하죠? 뭐 체력 테스트도 하죠. 그래서 내가 자격과 능력, 실력과 자격,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용되는 거예요. 그게 실적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서 뭐라 했죠? 미국과 영국의 공무원 관리 기본 철학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뭐죠? 직업 공무원제로, 이거는 직업 공무원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제. 제가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한 번씩 텔레비 보면 어떤 게 나오죠? 그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공무원의 종류를 두 가지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공무원의 종류를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경력직, 뭐 특수경력직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공과 어공이 있다 그래요. 어공. 늘공은 뭐죠? 그냥 늘상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공무원. 어공은 뭐죠? 그냥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습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쩌다가 고위직 공무원이 된 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일부 장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신념이 같으니까 그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그렇지만 나쁜 점은 뭐죠?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국 어떤 시점에 가면요. 국가나 국민의 이익보다 나를 임명한 사람의 지시 쪽으로 또 그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그게 단점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직업공무원은 뭐죠? 늘상 공무원이니까 기본 틀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죠? 신분 보장되니까 한계가 뭐죠? 어떤 나태해지고 어떤 여기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를 이렇게도 분류한다고 보세요. 늘공 있고 어공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게 지금 우리는 이 체제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방 직업공무원 제도인 거예요. 소방 직업공무원 제도. 그래서 어떻죠? 여러분이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어떤 신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다. 그리고 어땠죠? 내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한다. 평생. 평생 언제까지입니까? 60세까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무원에서 내가 정년되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주는 연금을 받잖아요.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능력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 사람은 일정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그러니까 신분 보장도 해주죠. 또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어떤 연금 지급되면서 평생 보장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방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우리가 앞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소방의 역사를 얘기 드려볼게요. 어땠죠?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어땠죠? 삼국시대 때 화재 발생했을 때 별다른 조직이 없었다. 그냥 백성들하고 군대가 투입해서 물 껐다. 그냥 그러고 나왔다. 고려시대 때는 어땠죠? 소방 담당하는 벼슬아치를 뒀다. 그렇지만 조직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소방기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땠죠? 매일 출근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가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여기 금화도감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1910년도에 상비 소방수 제도가 있었다. 상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직업 소방 공무원 제도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런 정도 얘기였고요. 또 혹시 거기까지는 몰라요. 소방청장은 어떻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다가 보니까 아마 외부에서 바로 이게 여기 어떤 역관주의식으로 시키긴 곤란할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역관주의가 되지만 소방공무원은 내가 일정한 소방공무원에 근무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소방통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개념을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 얘기는 뭐냐면요. 돌돌 시험에 만약 나온다면 돌돌 외워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 조직과 활동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에 보면은 소방 조직이 있죠. 그리고 여기 활동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 이거를 소방 통제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왜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맡겨놓고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어땠죠? 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나 안 해나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제를 통해서. 물론 소방은 어떻죠?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소방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느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거나 그러면 됩니까? 소방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한다. 또 법에 의해서, 법체에 의해서 움직인다. 활동을.
법을 내가 위반해 가면서 소방 활동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하는 게 소방 통제다. 소방 공무원이 소방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감시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면서 인권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소방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죠?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부패하지 않은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 최소화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죠. 뭐 그런 거 하면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봅니다. 통제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권한을 좀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너무 독단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통제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어떻죠? 현대 행정은 뭐죠? 업무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공개하다 보면 몰래 숨어서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죠? 어떤 관련되는 국민들이 참여를 시킨다. 소방 업무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민들 참여시키죠. 또 명예 소방서장 이런 직위도 있잖아요. 하루 동안 소방서장 해보는 거 이것도 일종의 국민을 참여시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잘못이 있었으면은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있는 거예요. 화재 예방 제대로 안 했죠? 진압할 때 소홀히 했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못 지켜줬을 때 그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잠깐 보세요. 5번에 이렇게 활류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5번에 될 거 아닙니까? 5번 활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활류는 결국 뭐냐면요. 피드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드백이 뭐죠? 앞에까지 한 바퀴 분권하고 공개하고 참여하고 책임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적절하게 조율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 이거를 활류, 피드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가서 어떤 분권, 공개, 참여, 책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통제 기본 요소를 이렇게 갖춘다. 여기까지는 어떤 제가 볼 때는요. 여기 통제 기본 요소는요. 무슨 경영학에서 나오는 좀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소방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다음 시간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